안녕하세요. 지금부터 KSC 2019년 두 번째 날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초청 강연의 사회를 맡은 건국대학교의 임상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초청 강연은 하버드 스미소니언 센터 포 애스트로피직스에 계시는 이재현 박사님께서 더불어 진화하는 빅데이터와 자연과학이란 주제로 빅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결과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기계학습과 딥러닝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실제로 이러한 기술들을 물리학하고 천문학에서 적용한 사례들 대해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 KSC 컨퍼런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아침 일찍에 제 강연들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재현이고요. 저는 주로 밤에 보이는 하늘에 있는 물체들에 대한 물리적인 성질을 연구하는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천문학자냐 물리학자냐 좀 더 명확히 밝히라 질문을 받는다면은 저는 항상 물리학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상이 하늘에 있는 물체일 뿐이지 제가 여전히 공부하는 것은 물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제가 일하는 연구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감사드릴 게 있어서 그 얘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제 연구 소속 기관이 한국말로 하면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 연구소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버드 대학교는 사립 대학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워싱턴 DC에 가보시면은 거기 박물관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자연사 박물관도 있고 항공우주 박물관도 있는데 거기 다 무료로 관광객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미국 국립기관인 스미소니언 인스티튜션이라는 그런 연구기관에서 하는 건데요. 그거에 같은 그 스미소니언입니다. 그래서 사립기관인 하버드 대학교가 50%, 그 다음에 국립연구기관인 스미소니언 인스티튜션이 50%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그런 천체물리연구소입니다. 위치는 하버드 대학교 안에 있고요. 그리고 천체물리나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면은 한 번쯤 자기 경력에 한 번쯤은 거쳐가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학생으로든 방문 교수로든 포스닥이든 아니면 연구원으로 정식으로 취직을 해서든,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천체물리 연구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법 큰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약어로는 CFA라고 그러거든요. CFA.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그 과학 천체물리 관련 교양 서적을 읽다 보면은 CFA 월이라는 걸 그림에서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말로 하면 CFA 장벽이라고 그러는데, 장성,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은하가 이렇게 벽을 이뤄서 몰려 있는 거를 이제 제일 처음 발견한 연구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감사드릴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동영상 이제 보셨는데요. 그거는 실제 그림이 아니라 현재 짓고 있는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감도인데요. 잠깐만요. 이 망원경 크기가 이제 한 25m가 됩니다. 직경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건데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망원경은 보통 한 10m 정도가 제일 크다고 보는데, 조그만 망원경 7개를 합쳐가지고 25m급 망원경 효과를 내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먼저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인 하버드 대학교랑 스미소니언 인스티튜션이 여기 정식 파트너로 되어 있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이듯이 한국천문연구원이 정식 파트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환율로 치면은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한국이 그 중에 한 10분의 1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억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짓는 데만요. 이제 나중에 운영비는 따로 이제 또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10%를 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그 한국 전체 이제 대학 교수님들하고 천문연구원 연구원분들께서 1년에 10% 정도, 그러니까 36일 정도의 그 시간을 망원경 시간을 독자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오로지 여러분들이 내시는 세금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저희 천체물리 천문학 쪽은 딱 두 가지입니다. 졸업하면은 대학교에 가서 교수가 되는 거, 아니면은 천문연구원 가서 연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면은 이제 그 강의에 대한 그 월급은 받지만 그 외에는 오로지 어느 기업체도 후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국이든 한국이든 저희가 항상 갈 때마다 저희가 이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세금을 안 내시면 저 같은 사람은 존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빈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이고, 또 저희들 그 돈, 여러분들 내신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많이 애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천문학 얘기를 하는 강연은 아니니까요. 이 대충 크기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GMT 지금 짓고 있는 건데 농구장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 꼭대기에다가 이제 갖다 짓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유럽 연합체에서 ELT라고 조금 더 크죠. 크게 짓고 있고, 또 이제 30m만 하와이도 짓고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건 미국 건데, 그래서 30m 텔레스코프, 이름 이제 짓는 게 귀찮아서 그런지 그냥 TMT라고 단순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기에 뭐 도대체 슈퍼컴퓨터랑 무슨 관계가 있고 빅데이터랑 무슨 관계가 있고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천문학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다루기 때문에 그걸 할 수밖에 없고, 또 물리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매니바디 프로블럼이라든가 또 입자물리 그런 실험하시는 분들 있다. 오후에 또 세션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훨씬 더 그걸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학위 논문을 쓴 게 90년대 후반인데요. 20여 년 전인데, 그때도 제가 그게 뭐 토픽은 아니었지만은 그때 벌써 제가 뉴럴 네트워크를 그 이제 PC를 가지고 해가지고 그 분석하는데 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용자로서 기계학습 사용자로서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저께는 이제 뭐 하드웨어에다가 하는 얘기도 하셨고, 또 이제 아주 전체적인 조망을 또 잘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실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이제 물리나 천문학 분야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 KSC 이 학회 그 이제 준비를 하면서요, 보니까는 여기 계신 청중분들 그 학문적인 배경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까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여기에 학생분들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기계학습이나 AI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그냥 하기로 제가 정하고 조금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미 기계학습에서 많이 사용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지루하시더라도 그 점을 너그러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일상생활에서는 요즘에 그냥 AI, 그다음에 기계학습, 머신러닝, 딥러닝, 그다음에 뭐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이런 거를 그냥 특별히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는 입장에서 이 정의를 좀 해보자면은, AI가 제일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기계가,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하면 이제 컴퓨터가 되겠죠. 컴퓨터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좀 더 사람한테 편하게 할 수 있는, 독자적으로 스마트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총칭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은 그 통계학적 도구가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통계학적 그 도구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가지고 컴퓨터가 우리가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을 잘 훈련 받아가지고 배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을 하는 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용어를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따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뉴럴 네트워크에 기반을 한 그쪽 세부 분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거는 저보고 이거 중에 어느 거를 주로 하냐 그러면 이제 주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쉽게 말해서 데이터가 요즘 방대하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저희 연구 분야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SNS 같은 거 그런 뭐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용하는 스마트폰 사용하는 그 모든 기록들이 로그들이 있거든요. 그 통신사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뭐 역병이 어떻게 미리 예방을 하고 그런 거 이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방대한 자료 중에서 어떤 우리가 유의미한 것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말하는 거죠. 그런 공부를 말하는 건데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 그리자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AI가 제일 큰 개념이고 그 안에 머신러닝 기계학습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딥러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사이언스 이 세 개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에 크게 이제 세 가지 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불과 한 3년 전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는 이 위에 두 개만 얘기를 했으면 됐습니다. 감독하고 무감독, 슈퍼바이저 러닝하고 언슈퍼바이저 러닝. 근데 요즘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인트로덕션 투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걸 강의를 한다면 이제 이 세 번째 것도 넣어야 돼요. 강화학습이라고 reinforcement learning 이걸 이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슈퍼바이저 러닝은 입력값, 입력 변수랑 출력 변수가 이제 명확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엑셀로 스프레드시트를 딱 데이터를 열면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한 열을 한 컬럼을 타겟이라고 아웃풋이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으면은 그거는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면 그걸 이제 슈퍼바이저 러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수업을 하다 보면 혼동을 하는데 간단합니다. 엑셀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를 딱 열어가지고 한 행을 찾아가지고 한 컬럼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나머지 변수들을 가지고 값들을 가지고 그 행에 대한 그 열에 대한 값을 찾고자 하는 그런 훈련을 한다면 그게 슈퍼바이저 러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을 미리 알려주고 이제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그 훈련된 모델을 가지고 입력치만 있는 그런 데이터를 받았을 때 새로운 이제 아웃풋을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언슈퍼바이저 러닝은 이제 그 한 열을 지정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포도주를 이제 화학적인 그 여러 가지 측정을 해서 뭐 알코올 농도나 뭐 염도나 당도나 이런 걸 쭉 재가지고 한 11개를 재면은 그 아무것도 이제 특별히 타겟 아웃풋이 없지만은 그거를 이제 어떤 기법이 있습니다. 뭐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라든가 클러스터링 그런 기법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두 그룹으로 모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적색 포도주랑 백색 포도주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11개의 화학 지수가 다 필요가 없고 한 두세 개만 있으면 그 색깔을 구분하는데 충분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감별사가 맛있다 맛이 없다 그거를 판별을 하는데 그걸 이제 그 감별사를 고용하지 않고 그 기계학습 통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스스로 그러니까 비슷한 그룹을 자기끼리 알아가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그 환경에 기계가 자기 스스로 우리가 정답을 주는 건 아닌데 스스로 자기가 배워나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에서 많이 하는데요. 어떤 게임의 주인공이 난로 옆에 갔더니 따뜻한 걸 느꼈으면은 이제 그걸 난로 옆에 가면 따뜻해지는가 그걸 이제 배우고 그래 좋다 그렇게 이제 느끼죠 겨울에 그 스토리가 겨울이라면. 근데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불을 딱 맞았더니 뜨거워서 이제 되면은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로봇이 가다가 어딜 가면은 절벽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알파고 같은 것도 다 이런 강화학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아까 천문학이나 물리학이 기계학습하고 많이 연관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때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친숙한 예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이제 뭐 기계학습이나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개념이 없을 텐데요. 여러분들 케플러의 그 법칙을 다 뭐 고등학교 때 이제 물리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뭐 태양 주위를 행성이 타원 궤도로 돌고 그 다음에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면적을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의 법칙을 배우셨을 겁니다. 1, 2, 3 법칙, 뭐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 그 다음에 만유력의 법칙 이런 걸 배우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이제 물리를 배우면은요 순서를 어떻게 배우냐면은 먼저 이 뉴턴의 법칙을 먼저 배웁니다. 1, 2, 3 법칙하고 만유력의 법칙 배우고 그래서 그 운동 방식을 풀면은
기가 막히게 이 케플러의 법칙을 이제 딱 구해야죠. 그래서 이제 보통 생각하기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뉴턴의 법칙이 먼저 나오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케플러 법칙이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죠. 실제는 케플러가 한 7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케플러는 누구였냐면은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티코 브라헤 조수였는데요. 티코 브라헤의 업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때 망원경이 제대로 없던 시절에 천체, 밤하늘에 눈에 보이는 천체 그 위치랑 운동을 정말 아주 정밀하게 잰 그런 공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케플러가 뭐를 했냐면은 그걸 이제 시간대별로 각 천체에 대해서 그 위치를 쟀으니까는 어떤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싶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약간 그 종교적인 이유랑 철학적인 이유 때문에 모든 궤도가 원이 돼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이 궤도가 되게 찾으려고 아무리 해도 근데 되질 않는 거예요. 특히 화성 궤도 같은 거는 명확히 안 되는 걸 알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스승이 측정을 잘못했을까라고 의심을 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그 측정하는데 참여를 했으니까 그 정확한 걸 알고서는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타원으로 하니까 그게 이제 정확하게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는 케플러의 법칙은 경험 법칙이죠. 오로지 데이터, 물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물리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물리 법칙하고는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지금 우리 그걸 물리학 시간에 배우는 거죠. 경험 법칙, 데이터가 방대한 양의 정확한 데이터가 양질의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핏을 한 거죠. 그래서 구한 게 경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뉴턴은 그걸 안 다음에 또 다른 현상과 같이 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거를 찾아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같이 해나가는 그 과정이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그 기계학습을 응용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 90여 년 90년 전쯤에 이런 허블의 법칙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게 은하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데이터인데 그래서 조금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그 성향은 잘 보여주니까 이 가로축은 지구로부터 태양계로부터 각 은하의 거리고요. 그다음에 이 세로축은 이제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형 형식을 찾아가지고 이제 허블의 법칙이라는 걸 찾았는데요. 그냥 이건 재미로 말씀드리는 게 이게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단위를 갖다가 속도의 단위를 잘못 썼죠. 거리로. 이게 이렇게 하고 그냥 출판이 됐습니다. 하여간에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게 어느 한 방향에서 된 게 아니라 모든 360도 방향으로 은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더니 모든 은하들이 후퇴를 하는 거예요. 지구로부터 태양계로부터 후퇴를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더 빠른 속도로 이제 후퇴를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주는 팽창한다. 이제 그렇게 그때는 이제 은하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된 때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게 뭐냐면은 요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리니어 리그레이션, 그 선형 회귀 분석을 한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면은 최소 제곱법, 그걸 이제 한 건데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데이터 포인트가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는 저렇게 하는 게 맞았는데 지금은 저게 자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한 1000개 내지 10,000개의 똑같은 자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은하가 이렇게 한 50개 정도가 아니라 1000개, 심지어 한 10,000개 정도 되는 우리로부터의 거리랑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은 저 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랩탑도 있고 모든 걸 머릿속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저 같으면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배워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1000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 한 600개를 임의로 고르죠. 골라가지고 이 기울기를 구하고 그다음에 이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그 구한 기울기랑 나머지 400개에다 그걸 적용을 해봐가지고 실제로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볼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테스트 에러가 되는 거죠. 원래 훈련된 거는 가장 트레이닝 에러가 제일 작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1000개를 다시 묶은 다음에 다 섞은 다음에 다시 다른 600개를 임의로 뽑아가지고 또 기울기를 구하고 나머지 400개에 대해서 구해보고 그래서 에러를 구하고 또 다시 섞은 다음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제가 안 해도 되죠. 수작업을 안 해도 그거를 1000번 만번을 할 수가 있죠.
다시 넣었다가 다시 그렇게 하면 제가 예를 들면 그걸 1000번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1000번에 대한 기울기랑 1000번에 대한 테스트 에러가 나오죠. 그러면은 그 기울기를 평균을 내는 게 그게 이제 가장 그 이상적인 그런 데이터가 그 결과를 이제 구하는 그런 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주가 이제 팽창하는 그거를 발견한 거고요. 이건 그냥 물리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2011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팽창이 어느 정도라면은 가속을 하면서 더 멀어지는 거.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그게 감속을 하냐 가속을 하냐 그랬는데 이제 가속을 하면서 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요. 허블은 1920년대는 천문학의 노벨 물리학상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지 못했는데 모든 사람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다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하면은요. 기계학습이란 뭐냐면은 어떤 이렇게 모델을 세운 다음에 지금 이제 가장 쉬운 선형 모델을 세웠는데 모델을 세운 다음에 이 x랑 y에 대한 그 값이 주어지면은 이 베타 제로랑 베타 1, 베타 2 이런 걸 이제 웨이트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저 값을 가장 이상적인 값을 찾아내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모델이라고 그러고요. 이 식을 그리고 다른 기법에 따라서 이 모델 형태만 바뀌는 겁니다. 모델 형태만 바뀌고 그리고 그때 해당되는 그 베타 값을 정하는 것. 그게 기계학습의 답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기계학습 50% 이상, 반 이상은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X1, X2 저런 걸 갖다 이제 피처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 연비랑 자동차 마력하고 관계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면은 뭐 TV 광고료랑 라디오 광고료뿐만이 아니라 TV 광고료랑 라디오 광고료를 곱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새로운 양이죠. 그러니까 피처라고 그러는 거. 그래서 이 용어를 피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물리 같은 걸 하면 뭐 온도랑 압력을 갖다 그냥 함부로 곱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게 워크만 하면은 워크만에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를 쓰고요. 그래서 모델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모델이 얼마나 잘 맞는지 그런 자세한 건 지금 할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루트 민 스퀘어 에러나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애큐러시를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단 모델을 찾으면은 그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찾는 걸 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아까 이제 허블 법칙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러 번 반복을 하면은 이렇게 파란색의 기울기가 나오는데 이 파란색들의 기울기를 평균을 내보면 이 참값 빨간색 값이 나오는 걸 제가 이제 개념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피팅을 하면 안 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모델에 있어가지고 그 차수를 계속 늘리면은 모델을 완벽하게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오버피팅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데 교수님이 여러분한테 공부를 하라고 샘플 문제를 미리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건 공부를 안 하고 그 10문제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그 10문제가 딱 기가 막히게 똑같이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100점을 받지만은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는 그 오버피팅이라는 건 자기가 주어진 것만 딱 하는 건데 이 그림처럼 입력 변수가 하나일 때는 눈으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이게 좋은 트렌드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알죠. 근데 만약에 입력 변수가 2개, 3개, 4개 되면은 그걸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서 눈으로 이렇게 시각화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100개를 뽑았다가 다 400 훈련시키고 400개 가지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다시 넣었다가 그거 하는 그 과정을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방정식을 찾은 다음에 각 개수가 얼마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지 찾아가지고 필요 없는 거는 없애버리고 있는 것만 남는 그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는 건데요. 이거는 각각 요 아웃풋이라는 거는 각 노드에 대해서 그 웨이트. 그러니까 요 식을 보면은 요게 아까 선형회귀 분석에 나왔던 공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서 이 레이어 개수를 많이 늘리면 그게 딥러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몇 가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을 세운다는 거는 뭐 이런 선형회귀 분석이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보통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출력값이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와서 이제 확률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0.7이면은 1에 해당되고 그리고 뭐 융자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걸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출력값이 0에서 1 사이가 되기 위해서 요 식을 갖다가 이렇게 분모에다 넣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각각의 그
뉴럴 네트워크 안에서 각 노드에 출력이 되고. 근데 이 식을 보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모델은 또 다른 식이 있고요. 목적은 뭐냐면은 이런 식을 먼저 세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새로 만드셔도 돼요. 기존에 있는 거 안 하셔도 되고, 만든 다음에 이 베타 값, 가장 테스트 에러가 적게 나오는, 테스트 애큐리시가 높게 나오는 그 베타 값을 정하는 게 그게 이제 머신러닝이다. 그걸 이제 머릿속에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특히 이 분야에 익숙하십니다. 목적은 다 동일합니다. 모든 다른 모델을 쓰더라도 모델을 세우는 식만 다른 거고, 목적은 오로지 하나. 가장 높은 테스트 에러를, 가장 낮은 테스트 에러나 가장 높은 애큐러시를 주는 그런 베타 값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그냥 몇 가지 많이 표준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들을 적었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몇 가지 예는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좀 더 진보한 걸 말씀드리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여기 있는 이 기존에 많이 쓰이는 이런 기계학습 테크닉이 여전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딥러닝, AI 이런 거면은 그 이름 때문에 주는 그런 그 환상 때문에 그쪽에 더 많이 쓰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 비즈니스를 할 때, 세일즈를 하거나 보험회사 같은 데서도, 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같은 건 정말 많이 쓰이고 있고요. 보험회사에서도 우리가 이 사람한테 여러분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거장 가면 이렇게 전단지를 나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걸 바꾸서는 읽을 사람한테 주는 게 좋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런 기법이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오늘 이 강연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드한 거를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천문학이나 물리학에서 쓰이는 그런 조금 더 최근에 나온 기계 학습 방법들, 딥러닝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알려진 중력 파도 이걸 가지고 관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입자 물리, 이따 오후에 또 세션이 따로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그 가속기에서 나오는 게 자료가 상당한데 어느 게 시그널이고 어느 게 노이즈인지 그런 걸 이제 클래시피케이션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궤적도 추적하고 이제 그런 걸 합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그 물리학적 개념을 가지고 그 기계 학습의 알고리즘을 개발을 한다던가, 심지어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퀀텀 컴퓨팅, 퀀텀 컴퓨터도 그 물리학의 개념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하드웨어를 실제로 만드는데, CPU나 이제 그런 걸 만드는데 그 물리학적 개념을 통해 가지고 그 회로를 이제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그림은 별이 많은 것 같지만 은하입니다. 다 은하고, 여기 지금 요 그림은 잘 안 보이지만은 실제로 영상을 하나 들여다보면 이 안에 한 3만 개 정도의 은하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은, 여러분들이 손을 쭉 펴가지고, 이건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손을 펴가지고 이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한 눈으로 보시면은, 그래서 나중에 보름달 떴을 때 딱 보시면은 여러분 손가락 딱 반에 걸칩니다. 반에 보름달이 걸치는데, 그 반에 걸치는 거를 13개를 쪼개면은 이 정도 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만한 거 안에 3만 개의 은하가 있고요. 그 안에 별들이 있고. 그러니까는 전 하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은하의 개수가 엄청 많죠. 근데 한 20년 전에는 저는 영상 하나 구하는데 며칠 걸렸습니다. 산에 가가지고 하나 찍고 반복해서 또 같은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갔다 와가지고 마그네틱 테이프에서 다 풀어가지고 천천히 대원형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이게 매일같이 팡팡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전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깊게 연구하신 분들 있지만, 일단 매일 아침마다가 이제 딱 이메일이 오거든요. 천체망원경이나 지상망원경에서 이만큼 데이터가 왔으니까 그걸 전처리하라고.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기계학습에서 제일 쉬운 게 은하랑 별을 구분하는 거죠.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 그러니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기법을 써가지고 그걸 하는 데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은하가 있으면은 타원은 은하냐, 나사는 은하냐,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분류된 걸 가지고 또 팔로업 그 분광 측정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AI 냄새가 나는 거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고 해서, Generative는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새로운 걸 만드는 거고, Adversarial은 서로 이제 적대적인 관계에서 생성을 하는 건데, 이 얘기를 그냥 얘기만 들으셔도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도둑이 있는데요. 도둑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이제 위패, 가짜 돈만 계속 만들고, 여기 은행에서는 항상 진짜 돈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경찰한테 계속 보내줘요. 은행은 여기 진짜 진패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 도둑은 가짜 돈을 만들어서 위패를 보냅니다. 계속 보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도둑이
저도 진폐를 보냅니다 하고 딱 해요. 그러면은 이 경찰은 딱 보면 알죠. 그동안 진폐만 받고 위패만 받아서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는 저 도둑이 거짓말을 하면은 당신 지금 거짓말했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은 여차저차한 이유 때문에 내가 분석한 말은 이게 가짜 돈이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 조금 더 얘가 이제 훈련을 잘하죠.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가짜 돈을 만들어서 비슷한 일을 계속하다가 가끔 가다가 진짜 돈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만은 찾아내고, 그러면 또 이유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도둑이 이 경찰이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런 이제 그 위패를 만듭니다. 진패에 가까운. 그래서 완전히 무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블랭크 이미지에서 모나리자 그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요 각각 하나가 뉴럴 네트워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두 개를 놓고서는 둘이 경쟁을 시켜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천문학에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은하거든요. 실제 은하가 이렇게 있고요.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하면은 가장 중요한 정보만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는 조금씩 그 영상에서 제일 개요를 알 수 있는 정보만 뽑아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걸 뽑아내고 이제 그렇게 그 단계별로 하는 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인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가장 중요한 정보만 저장을 했다가 다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원래 이미지를 다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이제 겐 아까 말씀드린 거를 이용을 하는 건데, 그다음에 여기 이제 경찰 아저씨 한 명을 둬가지고 이제 그게 맞는지 아닌지 이제 판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시간 관계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뭐를 하는 거냐면은 아무것도 변화를 안 시키면은 원래 이미지를 가장 필요한 정보만 가지고 있는 영상으로 저장을 했다가 다시 원래 영상으로 재생을 할 수가 있는데,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 중간 과정에서 어떤 그 물체가 가지는 특성 하나를 값을 변하면은 여기서 약간 변화된 그런 영상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이 이제 그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인데 사람의 영상을 갖다가 컨볼루션을 해서 가장 필요한 정보만, 꼭 필요한 것만, 재생하는데 문제가 없는 정보만 저장을 했다가 나이라는 변수의 값을 바꿔주면은 재생이 되긴 되는데 살짝 변해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첫 번째 행위 열이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같은 사람의 그림이 이게 원본인데 나이란 변수를 이 중간에서 바꿔주면은 이렇게 사람 얼굴이 이제 나이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요 맨 왼쪽 빼놓고는 다 이제 가짜 그림이죠. 은하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거든요. 은하도 그냥 넣었다가 하면은 원래 게 나오는데 은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성질을 하나를 변화시켜주면은 그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 맨 왼쪽에 있는 게 하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데이터거든요. 이게 실제 데이터하고 이게 실제 데이터인데 어떤 걸 해보냐면은 파란색에서 빨간색 은하로 바뀔 때 어떤 물리적인 성향 때문에 바뀌는지를 이제 연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은 별이 생성되는 그 비율이 있습니다. 스타 포메이션 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스타 포메이션 레이트 중간에 바꿔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 봤더니 이제 먼지 때문에 빨개지는 게 아니라 스타 포메이션 레이트 때문에 요게 이제 파란색 빨간색 은하의 분포고, 그 다음에 요 검은색은 원래 영상에서 스타 포메이션 레이트를 바꿔주면서 했을 때 나오는 가짜 영상에 대한 그 분포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게 일치를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은하가 진화를 하면서 색깔이 점점 붉어지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은 스타 포메이션 레이트가 줄었기 때문에, 은하가 젊었을 때 막 팔팔 타오르다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렇게 된다는 걸 아는데, 그게 우리가 이미 원래 알고 있는 거예요. 천체 물리를 통해서 학술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이 겐을 적용을 해가지고 해본 거죠.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케플러의 법칙이 경험의 법칙인 것처럼 이거는 물리 개념을 하나도 넣지 않고 한 거예요. 오로지 영상 하나가 있고 물리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영상이 있는 거예요. 영상이 하나가 있고 그걸 가장 필요한 정보로만 컨볼루션을 했다가 스타 포메이션 레이트라는 그런 변수만 바꿔서 생성해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 천문학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똑같이 알 수가 있는 거죠.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할 때는
뭔지는 모르지만 스타 포메이션 레이트라는 변수를 바꿔주면은 저렇게 된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활성화가 된다면은 새로운 그 공부 방법 패러다임이 생기는 거가 되죠. 아직도 이건 뭐 확정된 건 아니고, 그동안 천문학은 어떻게 하면은 천문학은 이제 천체가 대상이 크니까는 실험을 못 하고 관측 자료를 의존해 가지고 그러니까 뉴턴이 했던 것처럼 그런 이론적인 걸 찾아내는 거거나, 아니면 이제 시뮬레이션, 기존에 있는 자료랑 물리 법칙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어느 이론을 알고 있어 가지고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거꾸로 돌려본다던가 아니면 다시 미래를 예측한다던가.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물리적 개념 하나도 없고 오로지 데이터만 가지고 그런 어떤 물리적인 성질의 변화에 의해서 은하의 모양이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일치한다,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천문학 분야에도 이제 또 다른 그 연구 방법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도 이제 최근에 나온 거라서 아직은 많이 이용이 되지는 않지만은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아기들이 어떤 그 물건들의 성질을 알 때는 주로 이제 만져봐가지고 자꾸 실험을 해서 하는데, 그런 똑같은 거는 강화학습.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하는 거면은 어느 이 네 개 큐빅 중에 어느 게 무거운지를 찾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도 저렇게 그대로 놔두고 모양도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무게만 매번 바꿔주는 거예요. 한 번 실험할 때마다. 근데 이걸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화학습의 에이전트가 그걸 한 번씩 이제 들어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 밑에 거는 홈으로 틀어가지고 그 에이전트 홈으로 틀어가지고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연구를 하는 걸 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물리 개념하고 뉴럴 네트워크를 섞어서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전에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 물의 밀도랑 온도의 관계. 그 성질을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어떤 담수, 레이크의 호수의 물의 깊이에 따라서 온도를 재고 싶은데, 그 결과가 만약에 그 기존에 알려진 온도랑 그다음에 밀도랑 다르게 나오면은 페널티를 많이 줘가지고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여기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리적인 그냥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데이터만 가진 게 아니라 데이터에다가 기존에 이미 아주 확고하게 알려진 물리 법칙을 같이 더해서 해주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제 응용 사례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거는 생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가 기계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제 어닐링이라고 이제 담금질이라고 아시죠? 금속을 갖다가 뜨겁게 갈군 다음에 천천히 녹이면은, 빠르게 시키는 게 아니라 천천히 녹이면은 그 결정이 안정화되는 그 시간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더 단단한 금속이 되거든요. 그런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사용한 게 이런 Simulated Anneal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글로벌 미니마, 제일 낮은 점을 찾는 그런 알고리즘이거든요. 이걸 찾고 싶은데 여기 지점에서 출발을 하면은 각 지점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낮은 데로 이제 가면 되는데, 이것만 하면은 여기 가서 이제 멈추죠. 그러니까 여기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가끔가다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줍니다. 근데 그 확률을 주는 방식을 갖다가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온도가 늘어나면서 이 확률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확률을 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기울기가 이쪽이 높으니까 일로 가지를 않아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어느 확률에 따라서 초반에 일로 넘어갈 확률이 많은 거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그 확률이 줄어드는데, 그런 물리가 이제 사용되는 그런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NN이 굉장히 효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실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그림에서 봤지만 그 CNN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으로 하면은 레이어가 많아지고 그 안에 웨이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다 정해야 되는데, 웨이트의 숫자가 정해야 될 그 양의 모델 안에 있는 파라미터의 숫자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변수의 숫자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개념적으로는 그게 도저히 작동이 되면 안 되는데, 해보니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그 물리학에서 말하는 리노멀라이제이션 그룹 그 이론하고 많이 비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어떤 인공위성이 우주선이 자유낙하를 해가지고 지구를 빙글빙글 돌면은 우리는 그냥 그거를 단순하게 생각하죠. 줌아웃 해가지고 그 우주선의 질량만 가지고 고려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물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계가 없는데, 근데 무슨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냐, 그걸 하나를 하려면 그걸 이제 줌인을 해서 하나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개념이거든요. 처음 영상에서 한 번에서 이 가장 거시적인 정보만 얻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좀 더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그 연관이 있고 그 머신러닝 그 알고리즘 개발을 하거나 또 심지어는 요즘에 하드웨어 개발하는 일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준비한 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